지금이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거 아시죠?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이 기간만큼은 전화가 오면 끊지 마시고 어제 어떤 방송을 들었냐는 질문에 KBS 1라디오에서 방송되는 건강 365를 들었다 응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평일엔 최은경 아나운서가, 주말은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진행하는 건강 365.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 기다리겠습니다. 네, 건강을 위한 올바른 정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 365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님을 위해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코로나 블루, 상상 코로나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우울하고 기침만 해도 혹시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건 아닐까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코로나19를 지나는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인식 조사를 진행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유명순입니다. 네, 교수님 너무 반갑고요. 네, 이 반갑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의미로 지금 전화로 우리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누구보다 위험과 안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또 보건학 전문가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메르스나 미세먼지와 같은 공중보건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위험인식 조사를 통해서 위기 대응 노력을 해오셨는데요. 이번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초기부터 조사를 진행하셨는데 메르스 때의 경험이 이번 코로나19의 국민 위험 인식 조사에 좀 작용을 한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일단 개인적인 배경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메르스 때도 저희 학교의 여러 동료 선후배 교수님들과 또 학교 학생들 또 일반 대중들과 함께 긴급 세미나도 했고 또 메르스 종식 선언 이후 한 1년 정도가 지나서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보통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이런 위기나 재난을 다루는 그 문헌을 보면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억을 해야지만 교훈도 끌어내고 학습도 일으킬 수 있다고요. 하지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어요. 네. 당시 토론자 한 분이 심리학자셨는데 이런 망각의 심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고 당연히 저도 동의하면서도 뭐랄까 저한테 좀 어떤 교훈을 준 것 같아요. 따라서 사후에 우리가 조사를 하거나 사후에 어떤 백서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때 그 당시의 위기 그때 우리를 흔드는 동요시키는 그런 위기에 대해서 그때그때의 어떤 현장감 있는 우리가 흔히 리얼타임이라고 하는 그때의 어떤 그 여론과 또 우리의 행동과 심리와 정신적인 어떤 상태를 알고 있는 자료를 축적해 간다면 그렇게 쌓은 자료가 나중에 우리를 돌아볼 때 그랬지, 그때 그랬었지라고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경험이자 교훈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저 개인적인 배경이고 하나만 덧붙이면 보통 또 역시 위기나 재난 문헌들이 권고하고 또 미리 알려주는 거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되면 전문가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또 이런 그 관료나 당국의 힘이 영향력이 많아지지만 맞아요. 국민은 결코 수동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 권고하는 것이 다양한 방식의 인식조사를 참여하면서 응답을 통해서 참여하면서 나만이 아니구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혹은 나하고는 생각이 다르구나 이런 기회도 되고 전문가나 이 당국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배경하고 이런 그 학술적으로 권고된 내용들을 합쳐서 이번에는 이 상황이 심각해질 때부터 또 그 초기부터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예, 이제 특히나 또 이번 메르스나 아니면 이런 그 코로나19의 경우는 신종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거나 찾아가는 방식보다는 흔히 여론조사라고도 하고 저희 공중보고나 위기 상황에서는 위험인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위험인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담은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항은 대부분 거의 다 제가 개발을 했지만 학술적으로 권고되고 합의된 동의
동의한 내용들과 함께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시기마다 중요하게 질문해야 될 내용들과 그리고 원래부터 늘 점검해야 될 내용들을 섞어서 혼합된 형태로 질문을 개발하고 시행 자체는 전문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조사 시기는 3번이었었고요. 네네. 1차가 1월 말, 2차가 2월 말, 3차가 3월 말입니다. 각각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일 때, 경계에서 심각일 때, 그리고 심각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가 이 코로나19가 단순히 한 국가나 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유행이다라고 이제 상당히 심각한 선언을 내린 이후에서 이루어졌죠. 사실 저는 이 교수님께서 조사하신 국민 위험 인식 조사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19가 벌써 올해 이렇게 지금 장기간 지속되면서 전문가나 이 방역 당국의 목소리는 뭐 잘 알려져 있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마음은 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때마다 교수님께서 조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또 참고가 되고 있는데 그럼 이 조사 내용의 어떤 구성은 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하나하나는 좀 나중에 펼쳐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넓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 가장 그 연구진의 총괄로서 중점을 둔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문학부터 여러 그 역사적인 자료까지 감염병 대응은 대충 다 전쟁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쟁 용어도 많이 쓰고요. 근데 아무리 뛰어난 작전본부가 있고 아주 뛰어난 전략을 만들어도 그보다 훨씬 숫자가 많고 그보다 매일매일 이 상황에 속해 있는 현장,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보통의 사람들 혹은 보통의 일반 병사들이 잘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전략이 성과를 거둘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 잘한다의 의미라는 게 전문가적으로 보면 무슨 바이러스의 치명률을 계산한다든가 해외에서의 현황 대비 우리나라는 어떻다든가 이런 이제 자료를 주는 거라면 일반 병사로 비유해 볼 수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잘한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중심을 잡고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하는 의지를 확인해 나가고 그리고 서로 좋은 거를 배우고 공유하는 이런 이제 이걸 역동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 역동성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왜 인체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저희 건강 이야기에서도 계속 아마 다루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신체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같은 바이러스나 위험에도 취약해지듯이 위험 상황에서 이 일반 병사에 해당하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정보가 주는 과장이나 허위성에 취약해지거나 맞아요. 아주 파괴적이고 극단적인 심리에 취약해지면 잘 짠 전략이라도 아니면 아무리 뛰어난 본부가 있어도 전선은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이런 보통의 사람들이 바이러스 방역은 전문가나 당국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일상 속에서 정보에 대한 취약함과 심리에 대한 취약함과 그리고 합리적인 위험을 판단하는 이런 준비성 이런 것들이 어떤 수준일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게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떤 그런 기여 요인이라든지 방해하거나 이 훼손하는 그런 요인이 뭔지 이걸 알아보는 게 가장 저 스스로 보건학자로서 중점을 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월, 2월, 3월 이 조사에서 어떤 차이들, 뭐 크게는 어떤 차이들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결과보다도 일단 아주 좋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1, 2, 3차의 조사를 그냥 똑같이만 하지는 않았었고요. 공통 질문을 배치를 하고 그러니까 추이를 본다고 그러죠. 변화를 보기 위한 질문들이 있었고 그때 우리가 굉장히 예를 들면 서로 다른 생각들이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누구도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정하지 못해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질문들을 이제 섞었던 거죠. 예를 들면 1차 때는 사실 저희 대부분이 기억하시겠지만 1월 말 2월 초 저희 조사 시점이 1월 31일부터 2월 4일이었는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확진자 숫자는 두 자릿수도 안 됐거나 이제 막 두 자릿수 진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네. 2월의 경우는 소위 신천지 사태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맞아요. 사건 자고 나면 예를 들면 2월 29일의 경우는 확진자가 800명이 넘어서서 정말 충격을 많이 줬고 너무나 우리가 불안해했던 시점이었죠.
마지막 3차 때는 언제냐면 이제 세계적인 유행이 되면서 처음에는 중국하고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좀 안정세가 되면서 반면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확진자가 늘어서 이 코로나19가 바이러스지만 전 세계를 다 지금 실험에 그리고 시험대에 올리고 있구나. 네. 이렇게 이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찬성을 하는가, 지지하는가, 안심을 하고 있는가, 극심하게 불안을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물었었고요. 공통된 질문만 잠깐 추가를 드리면 3번에 걸쳐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알고 싶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일상 정지의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이 정보를 다 아시지 못해도 내가 평상시에 굉장히 소소하게 누렸던 일상이 멈췄다고 생각하면 물리적으로 멈춘 것도 문제지만 그것이 일으키는 굉장히 많은 심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불안정과 스트레스가 이제 올라가게 되죠. 이런 경우는 이제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바깥에서 좋은 이야기가 들려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평소보다 주변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경계심 혹은 불만 같은 걸 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본 건데 이 대목에서 이제 하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객관적으로는 분명하게도 저희가 어제 오늘 사이에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네. 확진자 수의 규모가 이제 빠르게 줄어들고 안정세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기쁘고 좋은 일인데 문제는 일상적인 삶이 예전적인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점 더 이 정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적어도 3차까지는 두드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예전의 일상이 매우 그립고 지금 이렇게 빨리 풀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굉장한 분노와 허탈감이 생겨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받쳐주지 않는가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중간에는 마스크 대란으로 이제 통했었던 그 당시에 어떤 이제 신속하지 못한 필요 수요가 충족되지 못한 문제에 대한 불편과 불만도 사실 컸었죠. 그래서 이런 식의 동일한 질문을 여러 차례 측정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함이란 우리가 지금 이렇구나.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 내지는 객관적인 수치 이외에도 우리가 새겨볼 것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다음번에 혹은 이제 장기적으로 들어갈 때는 어떤 준비와 어떤 소통이 필요할까에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여러 진행하고 계시는 이 국민위험인식 조사가 사실 보통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태가 끝나고 나서 보통 사후 보고가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인식이나 감정 이런 변화들을 갖다가 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동성을 본다는 점에서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교수님께서 계속 쭉 연속적으로 계속 국민 인식 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국민들의 마음, 감정은 지금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질문이 좀 우문일지 모르지만 여쭤봅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고 저 스스로도 질문을 개발할 때 이 질문만큼은 제가 몇 번이나 더 조사하게 될런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꾸준히 이 문항을 이제 심으려고 그러니까 넣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질문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접하시거나 소식을 들으실 때 그걸 텔레비전에서 들으시던 오늘 같은 이런 라디오를 통해서 들으시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시든 그때 가장 주되게 느끼시는 감정이 뭡니까? 이 질문을 제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1, 2, 3차 모두 이제 가장 주되게 꼽힌 감정은 불안이에요. 일단 불안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이다라고 대답하는 그 정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그 영향일 거라고 해석을 누구나 해볼 수 있을 텐데 반면에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불안이 부동의 1등이면 그 다음으로 이제 충격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이런 감정들이 있다면 이제 엄청나게 확진자가 늘고 특정 그 지역 특정 종교 집단을 향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제 매우 놀랬을 때를 지나가면서 점차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당국이나 전문가에 대한 신뢰의 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초기 대응의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가 사실 많은 이견과 그다음에 논쟁이 있었던 게 맞죠. 마스크
마스크 대란을 둘러싸고도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마음속에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불안보다 키높이가 낮지만 중요한 것은 1차보다 2차로 넘어오면서 커진다는 거죠. 그럼 2차에서 3차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주목할 감정은 뭘까라고 보니 슬픔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저도 사실 그런데요.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의료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대구 경북을 비롯한 특정 지역의 주민들도 사실 많이 힘드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를 통해서 뉴스와 소식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니까 국민들께서는 처음에는 불안, 그리고 두 번째도 물론 불안은 1위이지만 분노, 3차가 되니까 이 충격이라든지 초기의 그런 그 여진 충격 같은 그런 감정들은 줄어들지만 슬픔의 감정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정신건강이나 심리학의 관점에서는 사실 슬픔은 참 소중하고 또 굉장히 뭐랄까요, 건강한 반응입니다. 슬픔이 없고 그런 그 슬픔이라고 하는 표출이나 어떤 표현이 없이는 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버티기가 힘들죠. 하지만 정말 뭐 바람직하게는 어떤 특정한 감정이 압도한다기보다 조금씩은 다양하게 균형을 맞추고 이제 차차 상황이 더 좋아지면 이제 긍정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성장이라든지 이 과정에서의 어떤 그 연대감이라든지 포용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해 보면서 차차 질문 원래 선택지에 아직까지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뭐 행복을 느끼고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선택지에 그 감정은 빼고 네. 주로 이제 부정적이거나 두려움의 감정 중심으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설문을 계속해 나가게 된다면 이제는 긍정 감정도 맞아요. 조금씩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렇게 국민의 감정의 변화를 사실 저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대부분 그냥 우울하겠지 생각했는데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도 그 안에서도 그 역동성이 이렇게 발견되는 것 같아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국민들의 감정을 알고 있으면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방법, 뭐 방역 당국이나 언론이 소통하는 방법도 좀 이 부분들 좀 헤아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보건 당국 또 일반 정부 당국 전문가 집단의 거는 국민의 기대는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모두가 힘든 상황,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준다든가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되거나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이걸 저희는 공적인 위기소통의 리더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전문가와 당국의 역할은 굉장히 크고요. 또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특히 세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이 소통의 주체가 여론을 형성하는 미디어, 그러니까 뭐 이런 전통 미디어나 SNS, 그러니까 이런 소셜 미디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세 주체를 향해서 국민들께서 느끼는 감정의 크기의 변화, 종류의 변화, 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서 정리해서 전달하면 굉장히 이런 힘든 상황에서 신뢰 자본을 고갈시키지 않도록 소통을 하는데 도움이 되죠. 이번 저희 조사에서도 직접 물어보기도 했어요. 어떤 부분이 신뢰 자본을 고갈시키지 않게 하는데 중요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저도 제 예상대로 국민들께서 지금 두 가지 방향에서 분노감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나는 이렇게 결사적으로 나의 일상을 다 멈춰가면서까지 열심히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동참을 맞습니다. 하고 방역 주체로. 개인 예방 활동도 하는데 왜 너무나 허무하게도 너무나 화가 나게도 지키지 않느냐에 대한 우리 이웃 혹은 우리의 어떤 주변에 대한 분노가 하나로 존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 불만 사항들에 대한 전문가가 됐던 정부 당국이 됐던 조금 더 공적인 주체를 향한 또 여론을 만드는 그런 언론이 너무 이제 공포를 조장하는 또는 너무 지나치게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양만 많은 그런 보도를 향한 분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면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조금 더 있는 그대로의 이 소통과 정보 제공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하고 어떤 기대이기도 한 거죠. 이런 점에서 이런 조사 자료가 갖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좀 새겨들어야 될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민 인식 위험 인식 조사를 통해서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 국민의 위기 대응 수준이랄까요? 어느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건 아마도 조금 장기적으로 또 학술적으로 차분히 들여다봐야 될 내용인 것 같긴 하지만 대화하듯이 오늘 청취자분들에게 전달해보고 싶고 공유하고 싶은 것은 사실 처음에는 제가 1차 때는 위험인식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보통 위험인식 조사를 할 때 감염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확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위험이 내 위험이 될 것 같은지를 묻는 게 하나가 있고요. 맞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감염이 됐다 내지는 어떤 사고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나에게 해롭고 또 심각한 영향을 주겠냐 이렇게 두 가지로 물어봐요. 그래서 앞에 거를 확률적인 가능성, 두 번째 거를 그 결과의 심각함을 묻는데 이번 코로나19는 매우 뚜렷하게 그리고 세 번 모두 감염의 가능성보다는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질 거라는 가능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일단 이 일이 벌어지면 나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하는 심각성의 인식이 굉장히 큽니다. 좀 결과적인 거. 그렇죠. 그리고 이 영향에는 건강 영향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영향, 이제 예를 들면 생업을 하지 못할, 왜냐면 경제. 자가격리해야 되고 또 접촉자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되고 일상이 멈춰지고 뭐 이런 등등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런 위험 인식을 저는 걱정을 한 것이 이렇게 그 감염 가능성보다도 감염 심각성을 크게 느끼면 당연히 더욱 불안하고 더욱 쉽게 정보에 취약해지고 더욱 쉽게 파괴적인 감정들에 이제 취약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걱정했어요. 네. 근데 2차, 3차로 넘어가니까 이제 놀라운 것은 저도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아주 심각성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면서도 손만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통계적으로도 굉장히 유의하게 예방 행동을 취하게 하는, 그러니까 위험을 피하게 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취하게 하는 성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전문가들께서 코로나19는 전례 없는 아주 불확실성이 높은 그 위험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 우리 국민들은 다른 전 세계 국민들의 그 이상으로 제가 볼 땐 너무나 적극적이고 전격적으로 예방 행동을 한 거죠. 사실 지금 모든 그 방역 당국 전문가들도 말씀하시지만 이 눈부신 성과라고 하는 거는 대단한 사실은 국민들의 실천과 참여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었던 일이죠.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인적으로는 조사를 하면서 처음엔 굉장히 이렇게 그 위험인식이 지나치게 높아서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 이렇게까지 심각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을 만큼 처음에 깜짝 놀라면서 또 메르스의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들은 위험인식이 치솟았던 거죠. 그래서 저도 위험 소통을 좀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어떡하지? 캄다운이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진정하십시오라고 안심하십시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에요. 위기소통 전략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고도로 올라가 있었던 그 위험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제 뭐 이유도 필요 없고 이제 해야 되겠다. 이걸 해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행동을 취하게 하는 동력이 됐다는 거죠. 다만 이 과정에서 이제 이게 모든 것이 이제 너무나 단시간에 빨라지면 항상 그림자를 주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주변을 향한 두려움과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 바이러스 감염은 내가 뭘 잘못해서 걸리는 건 아니야라고 생각하십니다. 감염의 책임이 마치 뭘 잘못해서 걸리는 게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동시에 만약에 내가 감염이 되면 주변에서 나를 비난할 거야 라는 두려움이 동시에 있으신 겁니다. 말하자면 부메랑 같은 거죠. 우리 사회가 감염된 사람을 향해서 보이는 일부의 반응이 그대로 나에게 투사가 되면서 내가 만약에 감염이 되면 나도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걱정을 키운 거죠. 그래서 너무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위험 행동을 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높은 위험 인식이 준 긍정적인 성과인 것 같고요. 반면에 앞으로 저희가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해보고 더 좋은 소통을 고민해봐야 될 내용은 감염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확진이 됐다든지 아니면 그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긴 시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이런 그 위험 대응, 감염
감염의 위험 대응을 위해서 좋은 것일까를 해보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걸 지금 들어보니까요. 저도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느꼈던 충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예방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이제 하게 되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지만, 또 반면에 그 이면에 저는 이 부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본인이 감염되거나 접촉자로 분류돼서 자가격리 됐을 경우 주변에서 받게 될 그 시선이나 비난에 대한 두려움, 그것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게다가 그 수준이 1차, 2차, 3차로 가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특히 그건 거죠. 그 걱정이 그러니까 길어지면서 상황이 장기화가 되면서 그런 두려움이 점점 좀 더 커지시는 거죠. 전체로 보면 대부분의 자가격리자들은 충실하게 자가격리를 마치고 해제를 하시지만 언론 보도라든지 이제 유독 문제를 일으키는 이제 소수의 사례들이 집중 조명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효과도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저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주는 점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나도 이제 그러니까 나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변에서 이해해 줄 거라고 믿으면서도 두려운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진자나 자가격리 된 분들에 대한 사회가 그들에 대한 어떤 좀 따뜻한 시선과 지원, 그리고 좀 이 부분에 대한 좀 소통과 또 인식 개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병행돼야 될 부분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2020년 올해죠. 올해 3월에 그러니까 영국의 학자들이 그동안 이제 사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 감염병 사례에서 자가격리를 둘러싼 많은 좋은 논문들, 거의 몇천 편의 논문에서 25개 정도를 추려서 이렇게 고찰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가격리에 놓인 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자가격리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높은 두려움과 걱정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를 해서 누구나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대다수는 굉장히 잘 준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을 하고 지지를 보여주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냐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최근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내에도 자가격리로 분류돼서 지금 계신 분이 한 수만 명이, 5만 명 이상, 지금 숫자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변동은 있겠지만 많이 계시는 상태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가격리, 저도 한번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만약 접촉자로 분류돼서 자가격리 됐을 경우에 저도 심적인 변화가 상당히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가격리를 갖다가 잘 마치시고 해제된 분들에게도 이 사회가 격려와 잘했다는 어떤 응원의 메시지들, 이런 것도 좀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조사에서 이제 개방형 질문으로 자가격리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어떤 생각을 떠올리는지를 물어봤었거든요. 응답자의 거의 10중에 7은 나도 자가격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이게 참 더 잘 소통돼야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확신했었던 것은, 자가격리를 떠올릴 때의 이미지가 대체로 부정적이에요. 예를 들면 감옥, 감금, 맞아요. 이런 거죠. 또 한쪽으로는 뭐냐면 걱정인 거예요. 내가 나 한 명 자가격리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돌봐야 될 가족이 있다든지 챙겨야 될 생계가 있다든지 이럴 때 그것부터 걱정이 되는 거죠. 또 자가격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전체 응답 중에 자가격리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시민의 책무다,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좋은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답변은 한 3.3%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게 미미했고, 대부분이 이제 좀 답답한 부분은 그래도 좀 낫지만 무섭고, 왜냐면 겪어보지 않은 거고, 감금, 감옥 이런 응답들이 많고, 특히나 전체 확진자 중에 지금 연령별로 보면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젊은 층입니다. 청년층인데, 이 청년들이 유독 그 자가격리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일부 그 이탈하거나 위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이라든지 조처를 통해서 저는 효과적으로 잘 통제가 될 거라고 믿고, 모든 국민들께서 이걸 강화해야 된다고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세심하게 신경을 쓸 부분이라기보다는 이미 답이 정해졌달까, 방향도 정해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비해서
나도 이 상황에 놓일 수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좀 더 건강하게 그리고 어떤 생산적으로 자가격리 상황을 이기고 낼 거고 우리가 수많은 이 자가격리자나 아니면 그 가족들을 향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를 쪽으로 방향을 좀 돌려서 고민을 해보면 이제 누구나 인정하시다시피 코로나19는 한두 달 안에 이렇게 뭐 종식이 되고 이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맞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게 우리의 일상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시키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분노, 공포, 충격,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역동적인 변화들을 계속 조사해주고 계시는데요. 참, 그 과정 중에서 2월 후반부터 이제 대구에서 이제 환자가 경북 지역에서 많이 나오면서 사실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분들, 시민분들의 상처도 좀 클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되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메르스 의 경우와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이름은 같은 집안 아닙니까? 코로나로. 네. 그런데 이제 2015년에 메르스가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우리를 놀래키고 많은 손실과 상실을 일으킨 것이 그때는 뚜렷하지 않았지만 이번 코로나19가 일으킨 뚜렷한 것은 지역이라고 하는 어떤 변수가 예를 들면 성별, 연령별, 소득 수준별, 직업별 이런 이제 구분을 짓는데 지역이라고 하는 변수가 모든 문항에서 특히나 심리나 정서, 정신, 감정과 같은 문항에서 압도적인 유의한 차이를 일으킨 게 이번 코로나19가 남긴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시는 이제 그 중에는 물론 신천지 사태와 관련돼 있는 분도 계시지만 단지 대구 경북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저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데 서울 시민인 것처럼요. 그런데 이제 바로 가까이에서 제가 서울에서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확진자 규모의 몇백 명의 수준은 바로 내 동네 이름만 보면 다 알고 어쩌면 그 길을 그냥 매일매일 지나쳤을 수 있는 시민들에게 미쳤을 충격이나 공포감은 비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통계적으로 수치를 통해서도 전달이 됐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 감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울분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이 스트레스 경험에 있어서 다른 지역하고는 큰 차이를 보이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무기력을 호소하시거나 아니면 이 사태가 공정하지 않다, 이건 정의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답변이 이제 뚜렷하게 높았던 거죠.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 얼마 전에도 비록 잠시이긴 했지만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그 객관적인 수치에 있어서는 모두가 기다렸던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여전히 일상 정지는 물론이지만 지금 이 상황이 안전하지 않다는, 그러니까 마음의 불안함이 이 숫자는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하고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항상 명심을 해야 된다. 마치 우리가 의료인들에 대한 안전이나 의료인들에 대한 보호가 결국은 우리를 더욱 안전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듯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있었던 그 커다란 우리가 슈퍼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었던 지역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그 지원과 복구를 지지할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것은, 이게 저희 위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위기 이후의 위기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한번 위기가 있고 경제적인 영향이나 아니면 어떤 감염 상황 자체의 위기가 어느 정도 잦아들더라도 이런 심리 정서적인 그 마음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건 또 다른 위기가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 이후의 위기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재난 심리, 그리고 정서적인 회복, 그리고 사회적인 이 연대의 관점에서 이 당시 대구 경북 지역을 덮쳤던 엄청난 확진이 남긴 그런 영향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위기의 돌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공감이 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위기 이후의 위기라는 말 또한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건강365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됩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모두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승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교수님, 하나 또 여쭤볼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불안한 마음이 클수록 계속 뭐 포털이나 뭐 언론사 뉴스들을 클릭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또 그렇게 또 가짜 뉴스도 가짜 뉴스인지도 알면서도 계속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다더라 식의 얘기들 또 순식간에 퍼지기도 하는 것 같고요. 또 불안하니까 또 가짜 뉴스에 또 빠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저희 조사에서의 결과는 일단은 이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혹시 귀하께서는 코로나19의 정보 검색을 내가 너무 지나치게 검색하는데 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정보에 의존하게 되고 또 굉장히 사소한 정보라는 걸 알지만 그 사소한 정보에 의해서 내 일상이나 어떤 이 심리가 영향을 받는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난심리지원센터에서 이미 이런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상황이 초래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중요한 내용으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문으로 개발을 해서 물어봤더니 저도 좀 놀랐는데 응답자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이 과도한 검색과 그리고 사소한 정보에 지나친 의존이 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도한 검색과 그리고 사소한 정보 안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겠죠. 그 중에는 허위 정보도 있을 거고, 소위 이제 나중에 가짜로 판명되는 뉴스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저희는 기억하시겠지만 왜 소금물로 소독하면 괜찮다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네.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결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보 자체에 의해서 지금 일어나는 스트레스 상황에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한 분들이 10중에 4은 된다라는 게 제가 좀 놀랐다는 거고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이제 보니까 역시 비슷한 정도 규모로 가짜 뉴스 나중에 가짜 이미 판명된 뉴스를 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대답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나마 좀 제가 기대를 해보는 것은 예를 들면 뉴스 매체를 중심으로 팩트 체크를 요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꾸준히 그게 제가 볼 땐 메르스 전에는 그렇게까지 뚜렷하지 않다가 이번 코로나19 때는 거의 정착한 게 아닌가 팩트 체크를 해주는 것이.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긍정평가가 상당합니다.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정부 당국하고 전문가가 이런 가짜 뉴스는 의도하는 게 있죠. 특정한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란 뜻도 있고 어떤 노골적인 의도가 있는 정보일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 사이에 편을 가른다든지 하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포용과 연대를 강조하는 전문가와 정부 당국의 말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뉴스 부분은 이 언론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죠. 2가지로 극복할 수 있는데 가짜 뉴스를 엄벌하고 처단하는 방식이 하나라면 또 하나는 좋은 뉴스 그리고 어떤 진위성이 뛰어나고 우리를 설득하는 좋은 양질의 뉴스가 많아지면서 이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엄벌하는 그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과 정부 사이에 갈라지는 어떤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후자, 그렇다면 어떤 정보가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고 좋은 정보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니까 국민들이 생각보다도 제 예상보다는 더 크게 생각보다 이 의료 정보나 전문적인 용어가 담겨 있는 정보를 어렵다고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면 뭐 백신과 치료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누구나 생각하다 보니까 관련 정보는 클릭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면 뭔가 좀 쉽게 이야기하거나 이게 참 흥미롭죠. 전문가들께서는 경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얘기하거나 너무 확신 있게 이야기하면 믿지 마라. 오히려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정보 수용자고 뉴스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볼 때 이 지금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쉽거나 단호하게 말하는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조사 결과, 저희들의 지속적인 조사 결과 제가 우려하고 있는 점은 가짜 뉴스는 잘못됐고 이건 막아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만큼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이 다들 지지하시고 찬성하고 계시는데 정작 뭔가 국민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 정보 이해가 어렵다, 정보 접근이 사회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양질의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기전에 들어간 코로나19에서 국민들이 가짜뉴스에 취약해지지 않게 하려면 그냥 가짜뉴스에 취약해지지 마세요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정보 접근에 있어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복잡한 그리고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쉽게 그리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숙제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숙제를 해결하는 게 조금이라도 가서 와닿는 그런 이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런 정보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이해,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격차가 결국은 사실 코로나19 뭐 연령대별로 지금 중증도가 다 다르고 확진자의 숫자도 다 다르긴 하지만 이런 거에 분명히 영향을 줬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특히 80대, 70대 어르신들이 어떤 이런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좀 예방적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수님 또 하나 이제 여쭤볼게요. 교수님께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시는 것 중에 제가 또 인상 깊은 게 하나가 사회 심리적 방역 5가지 이렇게 강조하시던데요. 이 5가지가 뭔지 좀 정리 가능할까요? 짧게요. 그럼요. 음. 사회심리 방역은 이제 2가지 원래 학계에 있었던 개념을 이제 눈높이를 맞춘달까요? 소통 가능하게 표현을 좀 달리 붙인 건데요. 저희 제가 속해 있는 보건학, 특히 공중보건학 쪽에서 위기 상황이나 긴급 상황이 닥치면은 평상시에 지역사회가 잘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강조를 해왔어요. 그러면 지역사회가, 이때 지역사회라는 게 이제 지자체 같은 그런 물리적인 지역도 있지만 한 명이 아니란 의미에서 집단인 거죠. 그러니까 집단의 마음, 집단의 방어 태세 같은 건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강조하는 요인이 있고요. 재난심리나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분들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에 취약하다든지 극단심리에 취약하다든지 이러지 않게 하려는 강조에서 심리적인 대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사회의 대응과 심리적인 대응을 합쳐서 이 바이러스만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방역이란 말을 붙여서 사회심리 방역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심리 방역을 제가 이제 구성을 이제 평가를 하려면 설문을 통해서 꾸준히 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려면 이 범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5개 요소를 꼽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흔들림이 없이 또 비교적 전문가들이 말하는 자료에 충실하게 우리가 코로나19 이번 4월달 위험성은 대략 이렇구나라고 국민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1번이고요. 2번째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 마스크를 쓰고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은 여러 번 듣지만 문제는 저 스스로가 이게 도움이 돼, 이거 하면 유익할 거야 라고 믿어야지만 이 그렇죠. 실천이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우리가 교통량을 본다든지 아니면 마스크 판매량을 보면 얼마나 달라졌다는 알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또 우리 국민 전체가 이걸 진짜 이게 열심히 하면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받쳐줄 때 지속 가능해지거든요. 요거를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 효능감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믿고 하는 거죠. 스스로 믿고 실천하는 거. 요게 이제 효능감이라 2번 요소를 효능감으로 놓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3번째가 너무나 중요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그리고 긴급한 상황,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 신뢰는 정말 중요합니다. 네. 어렵고 그리고 급작스럽고 그리고 불확실할 때 내가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내 주변 이웃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당국을 믿고 또 우리나라 전체를 믿어줄 때 이 위기를 넘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를 3번째로 꼽았고요. 그리고 4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강정보 내지는 위험정보에 대한 이해, 접근, 활용과 관련된 자신감과 역량이고요. 끝으로는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언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언론은 사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조심하세요라고 외쳐야 되기도 하고 정부가 제대로 자기 일을 하는지 감시도 해줘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스웨덴이나 아니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스페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또 알려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언론과 전문가, 정부 당국 그리고 시민사회 이 사이에 이 신뢰 기반의 효과적인 소통을 할 적에 이렇게 5개 요소가 갖춰질 때 우리는
그 어떤 위기에도 이제 대응을 적절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사회심리 방역이란 이름의 5가지 요소로 놓고 지금까지 계속 측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5가지 요소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 사회 심리 방역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갖다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교수님, 여기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나타나는지도 궁금하고, 좀 우리가 좀 보충해야 되는, 좀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예, 위험 인식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징이 이제 그 합리적인 위험 판단 부분에서는 그냥 숫자로만 보면 사실은 좀 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희 치명률이나 아니면 실제 지금 확진자 규모에 비해서는 여전히 국민들께서 아주 고도의 위험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자체가 나쁘다 아니면 뭐 맞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그런 건 아니죠.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효능감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특징만 정리를 해드리면 합리적인 위험 판단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감염 가능성과 감염 심각성 인식을 하고 있고, 특히 감염의 심각성, 그것이 불러올 여파의 심각성을 크게 보고 계시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단순히 의학의 영역이나 아니면 단순히 어떤 감염병 영역으로 절대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효능감은 전체적으로 좋지만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지역사회, 그러니까 내 주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서울이면 서울이라고 하는 지자체와 지역은 감염병이 초래할 수도 있는 위기를 잘 대응할 거다라는 믿음이 일부 계층에서 3차로 가면서 조금 떨어진 겁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내 주변 사람들은 불편하고 힘들어도 자가격리를 준수한다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킨다든지 이거를 잘 해낼 거다라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좀 걱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신뢰 부분에서는 보도에서도 좀 다루어졌지만 1차 제가 이제 이 3번을 어떻게 물었냐면 1차 때는 메르스보다 잘하냐 못하냐는 식으로 물었고요. 그때는 초기였으니까. 네. 두 번째는 귀하가 보시기에 나는 잘하는데 주변은 어떠냐, 나는 잘하는데 정부는 어떠냐, 이제 이런 식으로 물었었고요. 네. 3차에 와가지고는 새롭게 대한민국은 어떠냐. 왜냐하면 3차 대한민국은 때는 어떠냐. 예, 세계 유행병, 세계의 범유행 시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질문의 그 기준점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건 전체 3번 중에서 이 질문의 주어를 대한민국으로 했을 때가 평가가 가장 좋습니다. 이건 왜 의미가 있느냐. 감염병 위기 대응은 저한테 의미가 있었던 건 정부 하나만 잘한다고, 예를 들면 질병관리본부만 잘한다고 혹은 뭐 시민만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데, 국민들께서 이 시기가 점차 지나가면서 민간 영역, 왜 저희 지금 진단검사의 속도나 진단의 혁신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평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민간과 그리고 시민과 언론과 정부를 다 함께 묶어서 대한민국을 물었을 때는 평가가, 특히 또 워낙 지금 전 세계에 너무 거의 1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확진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그 범유행, 세계적인 유행의 상황인데, 거기서 한국이 처음에 굉장히 매섭게 위기를 겪었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 위기 대응의 수준이 높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이거를 정부 당국도 새겨야 되고 언론도 새겨야 되는 게, 이 상황에서 이제 그 편을 가르거나 비판은 계속해야 됩니다. 감시도 계속해야 되고, 하지만 인정한 것을 인정하는 상황 안에서 이제 문제는 어떻게 좀 더 다음 단계로 연착륙을 할 것인가, 일상 재개라든지 등등이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끝으로 위기소통에 있어서 국민들께서는 정부가 보다 신속하고 그리고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일관성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장기전이라는 관점에서 일관되게 위기소통을 해야 되고, 언론도 일관되게 위기소통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여러 가지 영역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양호하지만 그 안에서 순서를 매겨본다면 일관된 방향, 즉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지침을 전달하며 호소를 하든지 협조를 구하는 그런 태도가 그런 위기소통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 딱 한 개만 더 붙이면 언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감시하고 정부가 당국이 잘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되, 지금 국민들께서 미흡하다고 보시는 것은 기획자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와 노하우 그리고 어떤 전문성을 발휘해서, 예를 들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가 되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주제가 2개예요. 하나가 생계 문제, 두 번째가 정신건강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발 먼저 나가서 기획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대응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언론에서는 오늘 몇 명이 확진이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황 보도 중심으로 내용이 나가는 거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교수님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부족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 듣고 싶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위험인식 조사에 대한 어떤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인사이트들을 제공해주고 계시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모두가 또 힘든 시기니만큼 교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제가 뭐 아직 저도 그냥 보통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고 또 청취자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건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 것보다 알아야 할 것이 많은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는 것보다 알아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불확실성이 초래한 위기에 우리가 지금 시험대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나보다 조금 더 알거나 혹은 알아야만 한다라고 기대하는 대상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똑같지 않나 그 도토리 키재리 같은 거죠. 이럴 때는 저도 아직 부족해서 이걸 결론이나 어떤 의견으로 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불확실성이 높다는 걸 모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와 입장이 좀 달라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왜냐하면 서로 다 아는 것보다 알아야 될 게 많다고 동의하신다면 그래서 열린 태도여야 할 것 같고 또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합쳐서 저는 서로의 위기를 이해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대학에 있는데 대학에서는 대학의 점심시간 때 학생들이 모이는 밀집 지역에서 어떤 게 정말 맞는 최적화된 생활 방역 지침이 될지 이 바이러스 전문가가 이걸 다 아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는 시민 전문성이라고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다 문헌에 있는 건데요. 시민들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고 이게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결합이 될 때 시너지를 내서 그러니까 상승작용을 해서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를 붙인다면 이겁니다. 우리 모두 불확실성이 만들어낸 그런 시험대에 올라가 있다. 그래서 서로 이 열린 자세로 조심스럽게 위기소통을 하고 정보를 축적해서 정보에 기반하여 근거에 기반해서 위기를 돌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상이 멈춰진 이 여건 속에서 꽃은 피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정확하게는 물리적인 거리두기겠지만 그걸 지켜서 힘들더라도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이제 더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승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의학전문기자 박광식이었습니다.